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정책론 1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 과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17강을 포함해서 한 4강 정도면 정책론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정책론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으시고 또 사회복지 1급 시험 합격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내용은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바로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간단하게 산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산재보험은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느냐 하면 산재보험은 다른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산재보험이 발생하기 전에는 민법이라든지 보통법에 의해서 과실 유무에 따라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면 민법에 의한 산재보상은 과연 얼마나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산재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소송을 한다라는 것이 결코 평범한 시민들이 근로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요. 더불어서 민법이나 보통법에 의해서 소송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재해 노동자가 고용주의 부실이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3가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죠. 어떤 원칙이었냐 하면 노동자 무과실 원칙입니다. 즉 노동자 무과실 원칙은 뭐냐면 노동자,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봐야 되는데 왜 좀 더 넓게 봐야 될까?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의 부주의나 과실로 다쳤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게 일반적인 노동자 무과실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료 노동자 책임의 원칙은 재해가 내가 아니더라도 동료 노동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이 또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동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동료 노동자 책임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위험 전제의 원칙입니다. 재해 노동자가 해당 업무를 할 때 그 직업 자체의 위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 재해 노동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3가지 조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빌미를 만들어 버리고 있죠. 그런데 고용주 책임법이 만들어집니다. 민법에 의해서 산재보험이 해결되던 시대에서 조금 더 현재로 가까이 오면 고용주 책임법이 만들어지는데 기존의 보통법이나 민법상의 노동자 무과실 원칙, 그리고 동료 노동자 책임의 원칙, 위험 전제의 원칙이 다소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용주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재해 노동자의 청구를 유리하게 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상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 책임법이 만들어지지만 결코 노동자들이 적절한 산업재해의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네, 이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나라는 독일입니다. 1884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조업과 광업만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
빠르게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민법과 보통주의, 고용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고 있어요? 고용주가 전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주도 나름 힘들겠죠. 저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치는 정도가 조금 경중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중증으로 다치게 되면 저도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그러면 저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고용주도 그렇게 재해 근로자가 1명, 2명 늘어나면 고용주도 파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끼리 보험의 방식을 통해서 위험을 서로 분담하는 형식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도 이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고용주가 100%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고용주도 그렇게 책임을 졌을 때 뭐예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중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고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잖아요.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 결국은 발생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어떻게 고통을 분담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후자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이러한 특성,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더 산재보험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고용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는 거. 왜? 무과실 책임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실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고용주가 100%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이 산재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사용주가 되고 보험의 관리도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다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보상은 1963년 11월에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죠. 그래서 산재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다음 건강,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고용,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이러한 순서로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업무 수행성, 즉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다음으로는 업무 기인성입니다. 업무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업병 같은 경우는 업무 기인성을 많이 따지겠죠. 그래서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행성이 있어야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가입 대상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의무가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업장에 그러니까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 가입은 법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요 밑에 보면 이 사업장을 제외한 산업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요. 임의 가입자가 있어요. 임의 가입자는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가입하고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 5명 미만의 경우는 법의 제외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이나 수렵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이 돼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미 가입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아까 1인 이상 사업장이라 그랬는데 적용 제외 사업장은 어떤 곳이에요?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등의 영역은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 사업장이고요. 더불어서 공무원 제외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보상이 되는 사업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다. 왜?
공무원이나 국민연금에서 자체적으로 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언법이라든지 어선언, 재해보상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이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산재보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업무상 사고는 어떤 것이냐면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물, 그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그 시설물의 결함이라든지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 더불어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를 참석하거나 행사 준비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가 되고요. 휴게 중이긴 하지만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휴게 중의 사고도 산재에 해당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은 업무 기인성이죠. 그래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인자라든지 화학물질, 분진,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신체에 부담을 주어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은 딱 업무 일하다가 다쳤다라고 업무 수행성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 기인성에 의해서 밝혀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도 어디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에 의한 것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자, 출퇴근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에서 제공한 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산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의 차를 이용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어떻게 된다?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근로자가 고의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부상이라든지 질병, 이러한 경우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앞전에 출퇴근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출퇴근 경로 이탈, 출퇴근하는 그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뭐가 할 수 없어? 산재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에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출근과 퇴근 사이의 경로를 이탈한 이후부터 발생한 것은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하나의 팁. 그런데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산재가 된다는 게, 교수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뭘까요? 네, 이런 거예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한다. 내가 경로를 벗어났지만 이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행위였다 그러면 산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교육을 받거나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자의 아동을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가 됩니다.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죠. 보육시설로 가야 되니까 이것도 적용이 된다는 거. 더불어서 의료기관 진료라든지 돌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여기도 산재가 되니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내가 출퇴근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러 가다가, 출퇴근이 아니라 어머니 간병하러 가다가, 퇴근하고 어머니 간병하러 가다가 뭐가 된다? 산재 처리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은 직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택시,
개인 택시 운송이라든지 여객 운송, 킥 서비스 업자들은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퇴근 도중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더불어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산재보험의 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요양급여 먼저 살펴볼까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을 받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검사, 병원에 가서 약제,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급, 처치, 수술 이러한 모든 것, 병원에서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요양급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는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나 산업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라는 거죠. 요양비로 지급하지만 그 돈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병원으로 바로 지급이 되는 형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재 처리되면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일하다가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에, 재가복지시설에서 일하다가 우리 어르신이 집에서 쫓겨나게 돼서 인근 복지관과 같이 어르신이 집을 아주 다 쓰러져가는 농막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을 수리해주고 인근 복지관에서는 전기와 수도를 맡아주기로 우리가 그렇게 잘 협력해 있었죠. 근데 저가 가서 집수리를 하는데 자원봉사가 없으니까 제가 또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전기도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수 일도 할 수가 있고, 용접이라든지 이걸 저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작업이었어요. 어르신이 부엌에 가면 부엌이 없어. 천장이 없어요. 그래서 합판과 여러 가지 그 전기톱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서 일을 하는데 혼자 가서 하다 보니까 제가 시설에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가서 어르신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게 잘못해서 기계톱이 위에서 켜진 상태에서 떨어지다가 이게 엄지발가락을 갈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위가 전기톱으로 갈렸는데, 와, 그때 뭐 다른 생각 없어요. 마침 그때 타고 갔던 저희 사무실 차가 오토 차량이라서요. 어쩔 수가 없어요. 119 이게 생각이 안 나고 바로 운전하고 한쪽 발은 위로 올려놓고 운전하고 바로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병원비가 전부 무료라서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잘, 치료는 좀 오래 갔었죠. 그래도 잘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용보험은 나중에 살펴보는 고용보험은 7일 이상이지만 산재보험은 3일 이상이 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잖아요. 발이 갈리면. 그래서 저도 많이 쉬진 않았어요. 기부스해서 나왔으니까. 저는 직장에서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싶으니까 기부스하고 2주, 3주 정도 아마 입원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출퇴근했었어요. 기부스 한 상태로 출퇴근했었는데, 어쨌든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휴업급여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월급의 몇 프로를 주느냐라는 거죠.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평균 임금에는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이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쉽게 얘기하면 임금 총액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받고 있는 임금 총액, 뗄 거 떼기 전에 임금 총액이고, 통상 임금은 쉽게 얘기하면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임금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것을 뭘로 받을 수가 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급여로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휴업급여도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부분 휴업급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는 거죠.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게 되면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그거는 취업했으니까 직장에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평균 임금의 70%가 아니라 나머지는 90%. 이 사람이 일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평균 임금의 90%까지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이 부분 휴업급여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받는 금액이 최저 보상 기준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얼마로 맞춰주느냐 하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라는 것. 금액이 너무 작다 보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90을 맞춰주는 것이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급여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에서도 장애급여가 있었죠. 장애급여. 이거는 국민연금에서.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연금도 있었죠.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어디서 해요?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장애급여는 장해. 여기가 애가 아니라 해라는 거 오타 아니에요. 장애급여. 장애급여는 어디에서? 산재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다 치료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등의 장애가 그래도 남아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장애 등급은 1에서 14등급까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장애급여는 1에서 4까지 있었지만 장애는 1에서 14등급까지 있고 1에서 7급까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장애급여가 8에서 14급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일시급으로 밖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에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 그럼 얼마를 받느냐?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는 장애 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있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1일당 4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병비로 받을 수가 있고 장애 등급 2급이면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하루에 27,450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족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어때요? 그러면 정말 안 되겠지만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죠. 그래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 일시급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일시급으로 받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 하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때는 일시금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배우자나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로서 25세 미만이거나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형제 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여기는 연령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녀나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의 장애가 있으면 이 연령 기준을 떠나서라도 형제든 자매든 자녀든 같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분이 있었죠. 이를 산재의 부상을 받아서 부상을 당해서 산재 처리를 받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런 분에게 주는 것이 요양급여였죠. 통상임금의 얼마? 70%까지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요양급여는 2년까지밖에 못 받아요. 2년까지. 그러면 아팠는데 그 질병, 그 산재로 인해서 5년 동안 일을 못하면 2년 동안은 요양급여라도 받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2년이 지나면 다음 계속해서 그 원인이 남아있으면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요양급여에서 타이틀만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상병보상연금으로 급여의 명칭만 바뀐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의비 있습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평균 임금의 12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얼마를 주느냐? 맥시멈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2020년 대비 최고 고시금액은 1,586만 7,020원이고 최저 금액은 1,143만 8,960원이다. 그래서 최저는 1,100만 원 이상, 최고라도 1,580만 원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급여입니다. 장애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애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직업재활급여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업의 종류, 그게 제조업이냐 그냥 일반 학원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로자의 수, 한 사람이냐 10사람이냐, 그리고 개별 실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2020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살펴보면요, 석탄 광업이나 채석업은 18% 나네요. 18.5% 나네요. 와. 그런데 전문, 보건, 교육, 여가 서비스 등은 가장 낮은 0.6%만 산재보험으로 내면 돼요. 폭이 엄청나죠. 이렇게 보험료의 폭이 크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실적 요율을 적용하는데 2019년부터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3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는 60억 이상 매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 개별 실적 요율을 적용한다. 이거는 뭐냐면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료율이 개별 실적 요율이 올라가고 적게 발생하면 줄어드는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개별 실적 요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산재 처리를 많이 하더라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혹시 사장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면 사장님 산재 처리에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개별 실적 요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